안녕하세요. 예. 일기 평일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끝나요. 다음 주에 끝나는 2주에 몰아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보강하더라도 다음 주에 끝내겠습니다. 보강하면 다음 주 금요일날 오후에 보강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래 끝나는데 최대한 보강 없이 평일반 오전에 하니까 좀 1시간씩 더 하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보강 없이 하려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이고 보강은 한 번은 해야 된다.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오후에서 그 종각하는 걸로 그렇게 이래 목표로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이래 진행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험 봅니다. 내일부터 바로 쪽지 시험 보게 되는데 2장짜리 답안지가 나갈 건데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시험 본다. 시험 보는데 그 결론 이유 정도 그렇게 이래 쓰게 되는데 결론은 이제 그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왜 가능한지 왜 가능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한 이유를 쓰는데 대부분 판례 써야 돼요. 대부분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판례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례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쓰시고 풀답안 쓰듯이 이래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풀답안은 문제점 해가지고 왜 학설 판례금 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금은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풀답안은 2기 때 쓸 거고 쟁점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쟁점을 뽑아내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구성할지는 이제 2기 때 풀답안으로 그 연습하게 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풀답안으로 가버리면 이게 그 구성을 못 하더라고. 어떤 그 논점에서 어떤 거를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2기 가가지고 고민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쟁점을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그 짧게 쓰는데 한 4-5줄 정도 그 정도 쓰면서 어떤 것부터 이래 문장이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양립할 수 없는 표현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따라 붙으면 안 되는데 그런 표현이 따라 붙는 거 이런 걸 찾아내야 되거든. 찾아내야 되니까 그런 걸 골라내기 위해서 그 쪽지 시험을 이래 보게 될 테니까 풀답안 쓰듯이 그래 쓰지 마시고 요건 요과 이래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결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만약에 부족하면 채점자가 그 결론을 더 보완하라고 지적할 거고 그 다음에 과하게 썼다면 그거는 좀 줄여라든지 아니면 뭐 빼라든지 과하게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제 과하게 써버리면 다른 문제 못 써요. 그러니까 3개 4개 써야 되는데 한 문제를 그 짧게 내일 그 8시 반부터 시험 볼 건데 9시에 바로 수업 시작이거든. 해설 강의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30분 안에 그 3개 써야 되는데 한 개를 과하게 써버리면 뒤에 거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뒤에 걸 못 쓰는 그런 구조니까 세 문제 자체를 골고루 이래 써줘야 되는 그런 그 구조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 이래 쓰지 마시고 결론 자체를 이래 뽑아내는 근거 자체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이래 보고 너무 짧게 쓰는 사람들은 조금 더 보완을 살을 좀 붙여달라 이렇게 점수가 이제 5점 배점으로 해가지고 5점 만점이 한 4점 정도 4점 정도가 이래 나올 거고 거기서 빠진 만큼 0.5점씩 이래 깎아나갈 그런 형태로 이래 채점할 생각이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배점이 나갈 테니까요. 부족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온천반도 똑같이 이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답안 작성하시고 그리고 암기 그 자체가 좀 덜 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연기 암기 사항 그 5개 외우라고 했는데 외운 사람도 있고 안 외운 사람도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그 안 외우신 분들은 이번에 따라오면서 그 연기 암기 사항부터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지 이래 되고 그게 외우신 분들은 일기 암기 사항들 여기 12개 뽑아놓은 거 있으니까 조금 따라오시면서 이래 정리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강조점을 이래 둬야 될 그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1기 끝나고 2기 들어오기 전에 이것도 똑같이 연기 끝나고 암기했던 것처럼 이거 똑같이 외우셔야 12개를 외우고 2기를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하고 2기 때는 바로 그 첫날부터 50점짜리 바로 시험을 봐요. 풀답안으로 이래 시험을 보니까 50점짜리를 보는데 이게 1기 그 사례 문제 3개를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기 때 한 3개를 결론 이후 썼잖아요. 결론 이후 썼는데 2기 가보면 그 3개를 풀답안으로 써야 돼요. 풀답안으로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한 15, 15, 뭐 20 이렇게 배점이 달려 있을 테니까 15시험 정도면은 그 한 3페이지 정도 그 정도 이제 문제점 학습할래 그때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래 답안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3개를 1시간 써야 된다고 2기 때는 3개를 1시간
시간 정도 쓰게 될 테니까 50점 만점으로 해서 세 문제를 쓸 건데 시험 시간은 1시간 드릴 거야. 1시간 드리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1시간 안에 세 문제를 세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쓸 수 있는 그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암기를 안 해놓으면 이기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게 되니까 지금 좀 암기를 하고 그래서 이기를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오늘 이번에 그 연기 암기상도 지금 못 외우신 분들은 연기 암기라도 빨리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12개를 이기 따라오면서 외우면 돼. 이기 따라오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하시면 되니까 어차피 그 암기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거는 제가 외워보니까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그 이상 외우기는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점 하나 빠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거 그게 한 30개 정도. 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나오면 이제 그 다른 그 요 교재대로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준비해놨고 그 시험에서 제가 사실부터 이래 써봤는데 요대로 쓰니까 민소 점수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점수 자체가 이래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대로만 써주면 돼. 요대로만 써주면 그러면 논탈만 안 되면 그러면 기본 점수 이상은 항상 받았거든. 항상 받게 되고 그리고 상대 평가니까 다른 애들이 좀 못 쓰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고득점으로 갖고 그다음에 다른 애들이 좀 쓰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조금 더 우월한 정도 그러니까 5점 정도 우월한 정도 이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한 53점 되는 시험에서는 한 55점, 58점 이렇게 받았고 다른 애들이 좀 못 쓰는 시험에서는 그때는 한 70점까지 받아본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 고래까지 올라가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상대 평가니까 요대로만 쓰면 점수는 주더라고. 점수는 주고 또 여러분들 선배들도 요대로 써가지고 고득점을 했거든요. 고득점을 했는 그런 그 현상이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쓰면서 요즘 그 노무사 시험이 다른 관련 논점 원래 같은 경우는 그 선정 당사자를 뽑아가지고 여러 명 뽑아가지고 필공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필공에서 이제 나오는 쟁점 이걸 물었거든. 그러니까 주된 논점은 필수적 공동소송 그걸 이래 주된 논점으로 묻게 됐는데 그 필공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옛날에는 그냥 그 필수적 공동소송을 내 가지고 이래 바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들어갔는데 한 쿠션 더 만들어가지고 선정 당사자를 여러 명 뽑아버렸을 때 그러면 동일 선정자단에서 여러 명의 선정 당사자가 선정되면 그거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고유 필수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래 해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고논점을 하나 더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고득점으로 갖는 사람도 작년에 재작년에 변론주의 문제에서는 자백 문제에서는 변론주의를 가지고 독립원칙을 이래 풀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립원칙을 쓰면서 왜 주장 공통 쓰기 전에 변론주의 자체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소송자료 개별 처리로 해가지고 독립의 원칙으로 결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장 공통 이래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득점으로 이렇게 가거든. 고득점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걸 써주면서 하나 더 끼워 넣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고득점으로 가고 가장 기본 점수는 요거 그대로 쓴 사람들 그게 가장 기본 점수고 여기에서 빠지는 순간부터 점수가 내려가는 겁니다. 점수가 이래 내려가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딱 이거는 인풋 아웃풋이 딱 정확해요. 자기가 얼마큼 썼는지를 자기가 딱 테스트하면 됩니다. 판단을 이래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조금 더 받는다. 그러니까 60에서 65점 사이 거기에 들어갈 거고 여기서 빠지는 순간부터 60점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예측하시면 거의 들어맞더라고. 이거는 거의 들어맞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예측 가능성 자체가 몰라가지고 나는 잘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나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은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기 쓴 거랑 여기 교재랑 이래 비교해 봐가지고 어느 정도 빠졌는지 이래 비교해가지고 보신다면 아마 뭔가 빠졌어요. 뭔가 빠졌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거지 빠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점수를 낮게 주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 과목은 그러니까 뭐 단어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표현 자체가 좀 거칠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된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점수가 낮게 배정이 되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외운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 돼. 이거는 제 수업 듣는 게 아니고 다른 분 수업을 듣더라도 대개 쓰는 내용들은 비슷하게 될 겁니다. 비슷하게 이래 나오게 되니까 그 판례들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른 판례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판례 논거를 잘 끌고 와서 잘 써주는지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배점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암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에 그 쪽지 시험 보는 그 취지는 그걸 사례로 대비해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내일부터 바로 시험을 보고 끝나는 날까지 시험 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니까 9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페이지짜리니까 두 장짜리가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4페이지 쓰는 거죠. 4페이지 쓰는 거니까 4문제니까 한 페이지당 뭐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이래 쓰시면 될 거고 그 이상 뭐 오반에서 쓸 시간도 없고 쓸 분량도 아니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수업은 9시부터 진행하고 마치는 시간은 오늘은 제가 오후에 종로를 좀 가야 돼가지고 좀 일찍 마칠 건데 내일부터는 아마 1시를 넘길 거다. 아마 1시를 넘길 테니까 아마 해설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 1시를 넘겨서 이래 마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조금씩 더 하더라도 하여튼 금요일날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목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금 보셔야 될 분도 있을 테니까 다음 주에 분명히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늘어나지 않도록 정리를 이래 해버릴 테니까 1차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내년에 1차 시험이 바뀐다고 하니까 이번에 1차를 반드시 붙어야 돼요. 붙어가지고 하여튼 1차를 이래 만들어 놓고 내년 올해 다 끝내버리겠다 이래 생각하시고 지금 걱정을 한 게 사회본법을 40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 1차를 다 끝내놓을 수 있도록 하여튼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래서 생각하고 좀 빡세게 하더라도 1차를 좀 꼼꼼하게 해놔버려라. 그러니까 그걸 도박으로 몰고 가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냥 1차를 그냥 좀 충분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정리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일기 진행할 거고 사례집을 약간씩 참고할게요. 사례집을 약간씩 하루에 한 문제 정도는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풀어드리고 이기 때는 사례집을 풀 건데 지금 미리 한번 이래 한번 보여드리고 풀답안 쓰는 거는 나중에 한번 답안 작성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한번 해설 강의 할 때 한번 참고로 한번 이게 만약에 풀답안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목차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문제가 조금 이렇게 풀답안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한번 쓰는데 주말반 해보니까 주말반은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례집을 몇 개를 볼 수가 없더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마치는 시간이 제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넘어도 되니까 사례 문제도 한 번씩 이래 풀어드리면서 그렇게 하루에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이래 풀어드리면서 진행하게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보고 그리고 원래 변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보니까 아직 국제재판관을 꺼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못했나 봐요. 그 논점은 안 나왔어요. 그 논점은 이래 출제되지 않고 다른 쟁점 위주로 이래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 정리했던 논점 그런 거 위주로 이래 출제됐던데 그러니까 국제재판관할 거는 지금 당장 A급으로 놓고 이래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나오면 조문 뺏기는 문제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시기상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중요도를 그래 높게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 보고 변리사 2차 문제가 이제 곧 나올 테니까 1차 시험은 변리사는 1차는 저번 주에 봤고요. 저번 주에 이래 봤고 2차 시험을 이래 몇 달 있다가 이래 보게 될 테니까 변리사에서 안 내면 진짜 안 내는 겁니다. 그 시험이 최신 경량을 바로 반영하는 시험이 변리사거든. 변리사 직전 연도 판례를 바로 내는 그런 시험인데 한번 이래 변리사 기출까지 한번 이래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쟁점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 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도 최근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좀 내긴 내는데 기존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점이 최근 판례에서 확인해 준 판례가 있거든. 확인해 준 판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변호사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이래 출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아마 풀어볼 겁니다. 아마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낼 게 이제 소스가 마땅치 않으니까 대개 가져오는 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변호사 기출, 그다음에 법원행시 2차 문제 아니면 또 국가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이래 출제를 하거든. 2기 때, 3기 때 이런 것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아마
변리사 2차 문제 이런 거 다 풀어봐요. 우리 그 모의고사 푸는 문제들 거의 다 쪽지 시험 이런 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그 기출입니다. 변리사 기출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 기출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래 쪽지 시험에서 이래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문제 수준 자체는 있는 거라고 이게 수준 자체는 있는 그런 문제니까 짧게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니까 논점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잘 훈련하고 가지고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실강은 그 채점자가 2명인데 이 교차 채점이 좀 돼야 되니까 내일부터 여기까지는 A로 표시해서 답안지 제출하시고 끝날 때까지 A로 표시하고 여기는 B로 표시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로 표시하고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대로 적어내면 채점자가 교차로 가져가거든. 교차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채점을 받아봐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이래 표시해서 이래 제출해 주시고 바구니가 2개 있을 겁니다. A 답안지 담는 거, B 답안지 담는 거 이렇게 바구니가 2개 있을 테니까 그 답안지에 담으세요. 자기 답안지를 계속 거기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은 바꾸면 안 돼. 여러분들이 바꿔버리면 같은 사람한테 계속 받게 되는 그런 문제니까 끝날 때까지 B로, 끝날 때까지 A로 이렇게 표시하면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이 바꿔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채점 지금 채점하시는 분들이 주말반 채점자들은 아직 말은 아직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말 안 나오면 잘하거든. 그래 항의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은 별 불만이 없지 않을까 나는 그래 간주하거든. 간주하는데 불만 있으면 반드시 항의하게 돼 있는데 불만 없으니까 항의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래 꼼꼼하게 이래 채점하는데 혹시나 뭔가 좀 부족하다든지 채점할 때 단톡 반응에서 다 상의해서 채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점수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상의해서 채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날림으로 채점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 채점하고 있는데 혹시나 불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래 따로 이래 가져오신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이래 보내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저는 온천반 채점을 좀 해요. 온천반을 채점을 제가 조금 이렇게 온천반 인원이 많아가지고 2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까지 이래 해서 이래 하게 되는데 만약에 평일반 채점자가 빵꾸 나면 제가 또 투입이 돼야 돼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채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초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채점을 꼼꼼하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날림으로 제가 채점하는 게 오히려 날림인 것 같아요. 날림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채점자분들이 직전도에 합격한 그분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보고 그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코멘트를 최대한 많이 이래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특별하게 좀 애매한 것들은 좀 따로 이래 멘트가 없이 이래 나갈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근데 너무 심하다 생각되면 저한테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용납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가져오시면 제가 책을 찾아 드릴 테니까 왜 이게 감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책을 찾아 가지고 관련 서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용납이 돼야 되거든. 자기 표현이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라는 걸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걸 왜 감점이 되고 그게 국가시험에서 왜 지적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용납이 돼야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될 표현인데 그걸 함부로 막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경각심을 좀 가지실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래 보고 아직도 그런 거 꽤 많더라고. 소기각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소기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이제 소기각한다 이렇게 되는데 기각이라는 거는 이유 없다는 말이잖아. 이유 없다. 곧 할 건데 그러면 뭐가 이유 없어? 소송이 이유 없는 게 아니고 원고 청구가 이유 없는 거지. 청구가 원고 주장하는 청구가 이유 없다. 기각이 나오려면 요건은 충족됐음을 전제로 해서 본안 판결로서 기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소송이 이유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는 없는 표현이에요. 없는 표현이 되고 소송이 이유 없으면 각하해야 되지. 각하를 부적법이면 각하를 해야지 이래 되는 거 소각하 청구 기각인데 그걸 아직도 구분 못하더라고.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이래 써버리는데 그게 굉장히 좀 거슬리는 표현이 되는 거고 또 문제 있는 표현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답안지 자체에서 이래 많이 되는데 우리가 쉽게 너무 쉽게 쓰는 표현을 너무 가볍게 쓰는 표현이 그게 오히려 채점할 때는 굉장히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풀답안 쓰듯이 막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그냥 기초를 다진다는 이런 기본으로 아직까지는 기초를 다진다는 기본으로 해서 초석을 단단하게 이래
그래야지 그 집이 흔들리지 않아요. 집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위에 뭘 논점을 얹더라도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꾸 마음이 급하거든. 우리가 지금 수험생들이 다 똑같잖아요. 빨리 붙고 싶지 여기 뭐 떨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다 빨리 끝내야 되는 거는 다 똑같은 인지상정이고 다 그런 마음으로 이래 앉아 계실 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솔직히 또 여기 뭐 문화센터도 아니고 교양으로 이래 수업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인데 그래도 거쳐야 될 해야 될 작업이 있다고 해야 될 이래 작업이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작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논점을 추가 논점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고 싶은 자꾸 건너뛰고 빨리 이래 그 화려한 답안지 모범 답안처럼 뭐 아니면 뭐 내가 1등 답안지 되겠다 이런 욕심을 이래 가지게 되는데 기초가 자꾸 흔들리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감점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판례 써놓고 그 쉬운 단어 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에 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의심을 가져버리고 이 판례를 과연 이 사람은 이걸 틀리는 사람이 알고 있을까 이런 의심을 이래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판례는 썼는데 기초가 틀려버리니까 점수를 계속 깎아버리는 거야. 안 줘. 쓰더라도 이거는 이 사람이 과연 이걸 이해했다라고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작게 준다든지 뭐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긴 주는데 그래도 이게 답안 전체 취지라는 걸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많이 안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 사항들을 틀리지 말라고 기본 사항을 틀리지 말고 기본을 더 충실히 하고 내가 기본에서 답을 찾겠다 이렇게 어려운 거 맞춰서 합격할 생각하지 말고 쉬운 거 안 틀려서 나는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래야 되는 거고 자꾸 어려운 거 맞춰가지고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다 보면 실전에서 어려운 거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 5문제 나온다면 한 개가 어렵거든. 한 개가 어려운데 비율도로 따지면 쉬운 게 4개 나온다고. 쉬운 게 4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 어려운 거 하나 나오고 쉬운 거 4개 나오는데 내가 점수를 받으려면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 면서 공부를 해줘야지 고득점으로 가겠는지 그러면 과연 이거 하나 맞췄다고 해서 고득점이 될까? 이거 하나 맞췄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춘 사람이 고득점으로 가는 거는 쉬운 걸 안 틀렸기 때문입니다. 쉬운 걸 안 틀렸기 때문에 고득점으로 가는 거지 어려운 것만 맞췄다는 거는 그거는 쉬운 거 틀리고 불충분하게 이래 써준다면 그거는 절대로 고득점이 안 돼요. 고득점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문제를 대충 썼는데 어떻게 고득점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래 생각해보고 5개 중에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걸 쉬운 것부터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이래 가야 되는 거지 어려운 것만 공부한다든지 어려운 것만 정리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기출문제를 봐요. 그 전과목 기출문제를 보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면 돼. 본인이 판단하면 되니까 쉬운 거 자꾸 놓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걸 점수가 안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쉬운 거 틀리지 말자.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니까 쉬운 거 놓치지 말고 가벼운 거 틀리지 말고 그런 거 가장 기초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가 되게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쉬운 거 안 틀린다는 게 굉장히 수험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1차든 2차든 똑같은 거야. 1차든 2차든 그러니까 쉬운 거 틀리지 말자. 그게 여러분들 수험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 기본만 충실하면 충분히 합격시켜 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앞에 과목을 볼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면 좋은데 그게 민소 끝나고 나서 복습할 때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하겠다 이래 생각이 들 수 있게 되는데 제 경험상 그런 시간은 한 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따라가기도 바빠가지고 시간이 남았을 때 뭘 한번 보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한 번 더 보고 싶은 과목들 아니면 하나 더 정리해줘야 될 과목들 예컨대 앞에 인사를 봤다 그러면 인사 논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생각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무조건 공부하기 전에 1시간 30분, 1시간이나 30분 정도, 1시간 넘으면 안 되고 1시간이나 30분 정도를 인사책을 먼저 보세요. 인사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민소로 복습하면 그러면 이게 후달리게 되거든. 이게 진도 따라가기가 되게 빡세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빡빡하게 이걸 복습하게 됩니다. 복습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 역사적 경험상 항상 인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복습하는 게 그게 강제적으로 이래 그 과목을 복습하는 그런 측면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것도 절대 시간이 좀 확보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이래 되고, 의무적으로 한 30번 정도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의무적으로 한 30번 정도는 그냥 바로 책을 덮지 말고요. 그냥 바로 30번을 보는데 순서대로 보지 말고 전체를 이래 펴놓고 가장 A급을 먼저 보는 거야. 가장 A급을 먼저 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민소로 따진다면 병합이 잘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병합을 무조건 보는 거야. 병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순위 이렇게 A급, B급, C급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보지 말고 그 쟁점별로 토픽별로 이래 보면서 그렇게 이래 복습을 해주는 게 그 테마라도 좀 이해될 수 있도록 그 테마라도 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래 복습하시면 조금 더 이래 수월하게 이래 되니까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진일보하고 뭐 완벽하게 정리되고 이런 건 아닌데 안 한 사람들보다는 나을 거다. 분명히 안 한 사람들보다는 그 도움을 받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1차 해야 되는 사람들은 1차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주말 같은데 그럴 때 1차를 조금 더 미리 선행을 좀 해가지고 주말에는 반드시 1차를 좀 해요. 1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2기 따라오다가 갑자기 2기를 접어버린다니까. 1차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되지 않도록 1차를 조금씩 해두는 게 그게 오히려 2차와 1차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1차를 조금씩 하는 게 이래야 되고 그분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1차입니다. 우선순위가 1차를 합격하는 거, 그걸 우선순위로 놓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모험하지 말고요. 욕심내지 말고 다 가져가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뭐 그 사람은 1차도 붙고 싶고 그다음에 인사노무도 하고 싶고 민소도 잘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내려놔야 돼. 욕심이야. 그거는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로서 지금 해야 될 거 1차와 민소 복습 이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도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10페이지. 10페이지 소위 종류부터 이래 정리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민사소송에서 가장 그 대원칙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을 이래 받게 되는 거고.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채권자는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힘과 청구했을 때 가져오면 받을 수 있는 힘 급부보의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 청구했는데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받게 된다. 강제적으로 이래 받게 이래 되는 거고 강제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 강제 집행을 하게 이래 되는 거고 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의 권리 자체가 과연 있는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 판결을 통해서요. 판결을 통해서 채권 존재가 확인된다. 채무 이행이 존재가 확인된다면 그 확인서를 들고 강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이래 처리되고 이 판결문이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된다. 그래서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집행권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집행권원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집행권원을 얻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고 집행권원을 얻어내는 게 꼭 소송으로만 처리되는 건 아니고 간단한 방법으로 실무에 가보면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간단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걸 지급명령이라고 부르거든.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서를 이래 신청서를 적어서 법원에다가 제출해서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일정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요.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와야 되고 다투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 그 자체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돼요. 권한이 이래 되게 되는데 왜 안 다투냐 그러면 이미 그 체불임금 이런 것들은 노동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끝나버리거든. 체불임금 존재에 대해서 다 다툼이 거의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돼버리니까 굳이 소송에 와서 뭐 체불임금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별도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확인을 이미 다 노동위원회에서 다 끝내버리게 되는 진정을 놓고 이래 하다 보면 그쪽 노동청에서 다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체불임금이 있다 없다를 다 결론을 내버리거든. 결론을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대개 80~90%는 이걸로 가는 겁니다. 노무사님들은. 그래서 지급명령으로 이래 끝나게 이래 되는 거고 이걸로 이래 처리하면 되는데 간혹 이래 다툼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봐야 되고 소송에서 이제 확인받아 볼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때는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게 이랬다는데,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으로 구제받는 거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송의 개시. 소송의 개시 이런 것들을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고요. 당사자에게 맡기고 심판의 대상도 심판의 대상도요. 대상도 돈을 받아야 될지 토지를 받아야 될지 또 돈도 원금만 받을지 지은 손해도 같이 받을지 이런 것들도 대상 자체도 당사자가 결정하고 범위도 전부 받을지 일부 받을지 전부 받을지 일부 받을지. 왜냐하면 1억 채권 존재 자체가 지금 다투어지는데요. 다투어지는데 근데 1억 채권 전체가 인정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지를 이만큼 붙여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걸 배척당하면 이거는 낭비라고. 낭비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일부만 청구해 보는 거야. 일부만 청구해 봤다가 자기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것 같으면 나중에 잠부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잠부까지 이래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굳이 인지를 낭비해 가면서 1억이 인정될지도 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소송을 전부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만 던져봤다가 인정될 것 같으면 그때 잠부를 확장해서 추가해서 받으면 되거든. 확장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문제까지도 당사자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의 종결도 그러니까 소송이 꼭 판결로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체하나 아니면 포기락이나 그다음에 화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당사자 행위로서 종결시킬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다 개인한테 맡기겠다는 거. 그래서 개대결이라는 거. 그게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송 자체를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겠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래 그 처분권주의가 이래 되는 거고 행정을 바라볼 때하고 차이점은 행정은 국가 권력과 개인 간의 문제거든. 국가 권력의 부당한 그 권력 행사에 대해서 내가 다툼을 하겠다는 거, 다투겠다는 게 그게 행정 소송이 이래 되게 되는데 민사 소송은 그런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구제 절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민사 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이거든. 개인과 개인 간의 이래 분쟁 해결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정의롭다, 어떤 게 정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 소송은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개인끼리 분쟁을 그냥 해결해주면 되는 소송, 해결해주면 되는 소송이니까 개인들한테 맡기겠다는 게 기본 사상, 개인들한테 맡기겠다는 게 기본 사상이고 이걸 정의롭다, 진실이 뭐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요. 우리 여기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그냥 분쟁만 해결해주겠다는 거 그게 민사소송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다르게 가져야 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다르게 가져야 되고 국가와 국민은 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걸 걔네들한테 맡기겠다면 힘의 균형이 일어나지 않거든. 이거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고 이거는 힘이 약한 사람이 불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 균형이 맞지 않는 소송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얘를 이래 도와준다. 어떤 절차권 침해나 어떤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을 당했는지 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주고 찾아주게 되는 그런 소송이지만 여기는 수평관계거든. 이렇게 내려놓으면 수평관계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구제해준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분쟁만 해결해주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 과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툼이 그 부분밖에 없으면 그 부분만 해결해 주는 거, 그 부분만 해결해 주게 이래 되는 거고 민법의 대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의 적용을 이래 받는 것처럼 소송도 사적 자치처럼 처분권주의에서 당사자에게 다 맡겨 당사자에게 맡기게 이래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절차의 개시에 따라서 만약에 소송이 진행됐다면 변론주의.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래 법정에 들어올지 말지 어떤 걸 들고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게 맡겼다면 당사자가 가지고 온 소송도요. 당사자가 가져온 소송도 모두 소송 자료 자체도 당사자가 다 주장해야 돼. 주장하고 제출한 거 그것만 결론 내려주겠다. 그 부분만 이래 결론 내려주게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의 주장 책임 모든 유리한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판단해 주겠다는 거 주장하지 않으면 굳이 그걸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 그걸 스스로 내가 찾아서 조사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만약에 주장하지도 않는 걸 도와준다든지 판단해버리면 무게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을 도와주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절대로 그거는 원칙적으로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면 상대방 당사자가 이게 운동장이 기울어지는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결론만 내려줘야 되는 이 소송에서는 주장한 것, 가져온 것만 가지고 판결해 준다라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자백되면 다툼 없는 사실이 돼버리거든. 다툼 없는 사실. 상대방이 A라고 주장했는데 A가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는 다툼 없는 분쟁이 돼요. 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다툼 없는 영역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다툼도 없는데 굳이 그걸 다투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 법원으로서는. 그러니까 기본 사상 자체가 분쟁을 해결해주는 소송이 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분쟁 있는 영역만 해결해주면 돼. 분쟁 있는 영역만 해결해주면 되고 분쟁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국가가 그 부분을 굳이 그 판단을 분쟁을 일으킬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이 안 다툰 부분이 생겼다면요. 안 다툰 부분이 생겼다면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라. 그대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자백의 구속력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요. 자백 자체가 일어나면 무조건 자백대로 판사님이 심정 형성상 판사님 마음에는 이 내용이 허위인 것 같아. 허위인 거고 잘못된 자백인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자백대로 이래 판결해줘야지 된다.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럴까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대로 판결해준다. 자백대로 판결해주게 이래 되고 모든 수집 증거 제출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당사자가 가져온 거, 당사자가 세운 거 이런 것들만 가지고 법원은 판단을 내려주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주의 3태제가 3명제가 사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세 가지 지배를 받는 거 그게 민사소송이라고 정리하고 딱 이 관점에서 이 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관점에서 책을 읽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면 되고 어떤 걸 정의롭게 막 쓰지 마시고 그냥 딱 거기에 맞춰서만 결론 내려주면 돼. 결론을 내려주면 되고 누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막 간섭하지 마시고 이 사람 주장과 이 사람 주장 그러니까 딱 물은 것만 답을 해. 물은 것만 답을 하고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이렇게 물었다면 적법하다 안 하다만 끝나면 돼. 끝나면 되고 그 다음 이야기를 굳이 쓰지 말라고.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거든. 상상의 나래를 주장하지도 않는 것을 막 답안지에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주어진 사실만 가지고 풀어주면 돼. 주어질 사실만 가지고 풀어주면 되고 그러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물었으면 그거는 물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자체는 물을 수 없는 과목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우리가 결론 내려주면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논점을 찾아내면 돼. 논점을 찾아내시면 이래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결론 내려주고 답을 해주시면 이래 되는 거고 그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기 때 그걸 찾아내가지고 내가 잘 찾아내고 있는지 그걸 상상으로 답안지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혹시나 내가 오해해서 곡해해서 쓰고 있지는 않을지 또 이걸 유추해서 막 빗대가지고 막 풀어버리는 건 아니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풀답안 쓸 때 내가 이상하게 흐름을 잡지 않게 되거든. 잡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연습해서 찾아내는 훈련을 이랬고 해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은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10페이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행의소와 확인의소와 형성의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소송인데 그러면 이행의소의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 이행의소라는 것은 원고의 이행 청구권에 의해서 법원이 피고에 대해서요 의무이행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가 명령형의 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 거고 이행의소는 원칙적으로 실제법상 청구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줘라 등기 줘라 돈을 줘라 건물 줘라 이렇게 판결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청구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 소를 이행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종류는 두 가지 1번 현재행의소와 2번 장래행의소가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행의소는 1번입니다. 1번을 이래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행의소는 변론 종결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할 것을 의미하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있고 변제기 도래했는데 임의로 들고 오지 않는 거야. 임의로 이래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 그게 현재행의소가 되는 거고 변제기 도래와 그다음에 청구권의 존재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고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청구권도 없고
청구권이 없다든지 아니면 청구권은 있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변제기 도래가 안 됐다든지 이러면 얘는 이 청구 자체가 이유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각이야. 기각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흥결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이유 없는 청구가 되고 그때는 기각이야. 기각이 이래 되고 다음에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 와.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 와야지 이래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걸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청구 자체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게 되는 거고 변제기는 왜 도래하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얘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변제를 강요받지 않거든요. 변제를 강요받지 않고 그걸 민법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 기한의 이익이 있는 채무자한테 변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권리행사의 장애가 됩니다. 이게 소멸시효에서 나오는 법률상 장애 이렇게 표현해. 법률상 장애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원고가 권리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권리행사할 수 그러니까 소멸시효도 진행하네.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고 소멸시효는 권리행사 가능한 때로부터 진행이거든. 권리행사 가능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원고가 권리행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하게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거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소멸시효가 이래 진행하게 되니까 이걸 다 갖춰야 됩니다. 이걸 다 갖춰야지 논점이 이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판력 보면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해서 기각 판결 받은 사람이 기각 판결이 확정됐거든. 그러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때는 변제기 미도래에서 얘가 받을 수 없었잖아요. 받을 수 없었는데 뒤에 변제기 도래하면 이거는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사정 변경이 생겨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기판력 저촉 문제가 아니라고. 기판력 저촉 문제가 이래 되지 않게 되고 시적 범위에서 유의하게 나온다고. 이 시적 범위 그러니까 2013년 3월 6일에는 변제기 미도래에서 이 사람은 청구권이 없었거든. 청구할 수 없었는데 근데 2014년 3월 6일이 되니까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이때는 소송해도 돼. 이거는 전소 판결, 패소 판결 자체의 어떤 기판력 저촉 문제가 없다고. 기판력 저촉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2013년 3월 6일에는 변제기가 도래 안에서 기각이 나왔을 뿐인 거니까 변제기 도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야지. 다시 청구할 수 있어야지 이래 될 테니까 이거는 기판력 저촉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로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 이게 현행의소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민소법에서 만들어준다. 그게 2번 장래이행의소야. 그러면 장래이행의소는 이걸 무시하게 되잖아요. 이걸 무시하게 됩니다. 기한이 이걸 무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장래이행의소는 원칙에서 이렇게 벗어났으니까 특별한 이유를 갖춰줘야 돼요. 특별한 이유를 갖춰줘야 되고 그게 조문에서 요구하는 표현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이거 도래를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하더라도 이미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변론 종결 시점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임의행 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든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든지 변제기 도래해서 기다렸다가 불이행했을 때 청구하게 된다면 청구권자한테는 너무 심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특별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이 말이죠. 특별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그때는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2번 장래이행의소가 이래 되는 거고 251조 장래이행의소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특별한 이유를 갖춰야 돼요. 특별한 이유를 갖춰야지 소의 이익을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효력이 이행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 동그라미하고 집행력 동그라미 집행력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하려면 이행의소를 이래 제기해줘야지 이래야 되고 이 소송 형태만이 강제 집행으로 연결되고 이를 인용하는 이행 판결은 집행 권한이 되고 이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행의소를 기각하면 이 사람은 청구권이 부존재라는 게 확인되거든. 청구권이 부존재를 확인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확인의 의미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자, 로마자 2번 확인의소의 확인의소는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수입니다. 여기에 함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확인의소는 일단은 평상시에는 확인받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툼도 없는데 내가 굳이 얘를 상대로 해서 확인받는 거 그거는 안 돼요. 이 확인에서는 다툼이 있어야 돼요. 다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다툼이 있다는 거는 뭘까?
다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다툼 있는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 다툼 있는 상황으로 평가를 이래 받을지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나의 권리를 부인당했거나 내가 부인당했거나 아니면 얘가 양립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양립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게 내 건데 자기 거라고 주장해버리면 소유자는 한 명이거든. 소유자는 한 명이니까 양립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면 그게 다툼이 있는 거라고. 다툼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부인, 양립되지 않는 주장, 이걸 두 가지가 있게 되고,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게 이래 되니까 다툼 있는 경우로 이래 볼 수 있는 거, 부인이나 양립되지 않는 주장이 주장 아니어도 다툼 있는 경우로 평가되는 경우, 그게 등기, 공부.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툼이 있는 거라고. 공보상 기재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나 법률 관계가 돼야 돼. 권리나 법률 관계. 그러면 반대말이 뭘까? 권리가 아닌 거, 사실관계 확인은 안 돼. 사실관계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의의가 의의에서 논점이 이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수도 있고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어. 아시죠? 존재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이래 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존재를 구하는 게 적극적, 부존재를 구하는 게 소극적. 소극적이 이래 되게 되니까 존재, 부존재가 이래 되는데, 이것도 존재를 구해야 되는 게 원칙, 존재를 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부존재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방법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양립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내 거거든. 그러면 너는 소유자 아니지 않을까라고 부존재를 구해버리면 이게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지. 왜냐하면 얘가 또 오면 어떡할 건데, 얘가 또 오면 너도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부존재를 구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이건 내 거라고 확인받아버리면 얘가 오든 얘가 오든 누가 오든 다 내 거라는 게 확인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존재를 구하는 게 원칙, 존재를 구하는 게 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부존재를 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예외적 상황을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부존재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렇게 뽑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래 흘러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래 가 있는 거, 그게 확인의 소가 이래 되게 되고, 민소는 이런 거 잘해야 돼. 민소는 이런 걸 잘해야지 민소는 그 득점이 높아지고, 득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해도가 높아져.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공부할 때 재미도 있고 이게 양이 준다는 느낌을 이래 가지게 되고, 같은 이야기가 계속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부량이 이래 줄어들게 되고, 그걸 줄여가면서 공부해야 돼. 이게 연기보다는 일기가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1기보다는 2기가 수월한 느낌, 이렇게 3기 때는 이거는 가볍게 계속 감을 이어간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래 정리해 줘야 되고, 1시간 정도만 봐야 돼. 3기 때는 이거는 이 과목은 1시간 정도 이래 투입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정도 이래 봐야 되고, 1시간 정도에 봤는데 만약에 한 편, 이건데 뭐 소송 종료 편이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공부가 이래 다 된 거고, 전날에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그 투입해가지고 그 정도 읽으라고. 그 정도 읽으면 병합편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정도 투입해서 뭐 읽는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감을 이어가는 그런 그 전략을 잡으셔야 되고, 3기 때 가서 공부를 어디에 몰빵을 해야 되냐 그러면 노동법하고 인사노무에 몰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노동법 판례 정리하는 거, 이게 지금 1기 때도 허덕허덕 하더라고. 이 진도 따라가기 힘들다 하고 할 정도로 분량이 그 정도 되는데, 상반기 판례 업그레이드 되거든. 노동법은 상반기 판례까지 이래 추가해서 이래 봐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 정리하는 게 지금 양에다가 상반기 판례가 추가된다고. 추가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그 부담을 들어놔야 돼. 여기가 부담을 들고, 만약에 행정까지 조금 더 부담을 든다면 그러면 거기에 몰빵해서 이래 정리한다면 조금 더 따라가기가 수월해지게 이래 될 테니까 지금 이거 암기해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그 총체적 난국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 따라가기가 막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미리미리 암기해놔. 미리미리 암기해가지고 이 과목들은 외워놓으면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5개 그 외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라니까 이게 느낌이 완전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들리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고, 책 보는 습관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점차 늘려가는 그런 공부법을 이렇게 가져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2번 대상 적격 보시면 원칙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권리나 법률 관계만이 대상 적격을 갖게 되는데, 예외가요. 정서의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하는 소, 정서의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요, 서민이 진실로 작성 명의자에서 작성됐는지 아니면 위조 변제됐는지를 확인하는 확정하는 사실관계 확인이지만요, 예외적으로 가능해. 예외적으로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됩니다. 이게 위조됐는지 제대로 작성됐는지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문제지. 사실 문제인데 근데 사실 문제지만 이것들은 확인 의소를 예외적으로 받아준다. 250조에서 정서진보 확인 의소가 만들어지게 이랬다는데 여기 서면이 뭐라는 게 떠올라야 돼. 이거 어떤 서면을 대상 적격으로 갔는지 정서진보 확인 의소가 모든 서류를 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서류를 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처분 문서입니다. 처분 문서.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자봐.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게 확인돼서 그러면 당연히 매매 계약의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매매 계약의 효과. 매매 계약을 작성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 문서거든. 따라서 이거는 사실관계지만 결국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야. 법률관계 영향을 이루어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확인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확인해 주게 이래 되는 거지. 어떤 아무 이유도 없는 문서를 그냥 사실 문제라고 해서 사실 문제지만 받아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니까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처분 문서만 대상 적격을 갖게 되고 처분 문서 아닌 것들은 안 돼요. 이거 정서진보 확인 의소를 대상으로 이래 삼을 수 없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것도 떠올려야 돼. 조문 보면 이렇게 성격 자체를 떠오르고 이게 당연히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니까 확인해 주는 거라고. 그래 보시고 자 3번 특징 청구권만 대상이 되는 이행의소와는 달리 모든 권리관계를 소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의 소위 이래 특징이 이래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해고 무효확인 이런 겁니다. 해고 무효확인 이런 것들은 해고가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투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소유권 확인 이런 것 되죠. 소유권 확인들 가능하고 2번 현재 청구권의 액수를 확장할 수 없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시효 중단을 위해서 청구권 존재라도 받아둘 필요가 있을 때 확인의소가요. 대역이 된다 그래서 간론에 확인의소의 보충성인데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확인의소를 제기하면 안 돼. 이거는 방법 선택이 부적법입니다. 방법 선택이 부적당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행의소는 기판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거든. 집행력도 있는데 얘는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이 없거든. 그러면 이걸 확인받아봤자 강제 집행을 못해. 그러면 또 이걸 또 해야 돼. 집행하려면 어차피 소송은 집행하려고 하는 건데 집행력이 없는 이 소송을 굳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판결을 이래 받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원칙적으로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를 제기할 수 없다고. 여기를 제기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걸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걸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이걸 먼저 제기해도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2번 이걸 제기하려고 했는데 금액을 지금 확인이 안 돼. 지금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 금액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신체 감정을 받아봐서 내가 금액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계속 기다려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거든.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시효 중단을 위해서요. 시효 중단을 위해서 권리 존재를 미리 확인받아두면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거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시효 중단 말고 기본되는 권리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해고 무효확인에 대해서 파생되는 청구권, 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기본되는 권리관계, 해고부터 먼저 다투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받아줘야 된다고.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기본되는 권리관계부터 먼저 다투는 거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가능해. 그래서 기본되는 권리관계, 그 다음에 그 파생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기본되는 권리관계부터 받아주고 또 하나가 시효 중단, 하나 더 혹시 기억나?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채무 존재가 확인되면 이미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기대할 수 있는. 얘는 굳이 이행의소를 제기 안 해도 채무만 확인되면 그냥 주더라고. 그냥 이래 주게 되는 사람을 이래 한 명이 있게 되는데 국가의 경우는 그때는 국가는 그냥 채무 존재만 확인받으면 김이행을 기대하거든. 세 가지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이래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소극적 확인의소에 의해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과 동시에요. 소제기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선제 공격령으로 사전의 분쟁 예방용이 이래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준지 확인의소를 아까 말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부준지 확인의소도 선제 공격용으로 제기할 수 있다. 선제 공격용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채무가 없는데 자꾸 이 사람이 청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임의행을 요구한다든지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얘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투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대응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얘가 한가할 때 먼저 선제 공격력 선빵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먼저 부존재 확인을 소를 통해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거고 효력은 당연히 얘는 집행력은 없고 기판력만 있게 이래 된다라고 정리가 이래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로마자 3번 형성의소가 나오는데요. 형성의소는 요게 한 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그러면 이거 소송하고 있는데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확인의소를 먼저 하고 있다가 이행의소를 나중에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요걸 먼저 하다가 뒤에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거 이건 안 돼.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데 확인의소를 먼저 제기하다가 이행의소를 제기하는 거 이거는 받아줍니다. 이거는 받아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얘는 기판력에다가 집행력도 있으니까 얘는 기판력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중복소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걸 먼저 하다가 이걸 하면 더 큰 요구를 하고 있거든. 더 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소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복소송으로 보지 않으니까 중복소송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의의 형성의소라는 것은 판결에서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거, 변동을 요구하는 게 형성의소가 되고 형성의소는 법적 안정성을 흔들기 때문에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될 때만 인정되는 게 원칙이고 또 형성 판결은 대세적 효력, 대세죠. 대세적 효력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명문으로 제소권자나 제소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원래 기판력은 상대성 원칙, 상대성 원칙이 적용돼서 당사자만 기판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절차 보장 받았는 사람들만 기판력 받아야 되고 기판력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거 이걸 금지하겠다는 거거든. 금지하겠다는 게 기판력인데 소송해본 사람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게 금지되는 거지. 소송도 안 해봤는데 이걸 제기하면 안 돼, 금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판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고 제3자 간에는 제3자한테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데 근데 형성에서는 여기에 대해 예외로서 얘네 둘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효과가 미친다. 이걸 대세적 효력, 대세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얘가 이혼 소송 기억하시면 돼. 이혼 소송.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하면 얘네들만 이혼되는 게 아니고요. 이혼되는 게 아니고 친족 관계, 인척 관계라고 부르는 장인 장모 이런 관계,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인척 관계까지 다 사라집니다. 인척 관계까지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친족 관계가 사라진다는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대세효가 있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죠. 자, 2번 종류 실체법상 형성에서 실체법상 법률 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거고 가사 소송이 이혼 기억하시면 돼. 이혼 소송이고 회사 관계 소송 이런 것들이 형성에서로 이래 정리하고 2번 별표 2번 별표하면 갑이 채권자 갑이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채무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임의행을 하지 않으면 얘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 재산을 강제 집행해야 되잖아요.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얘한테 빼돌리면 그러면 팔아버리면 강제 집행할 대상이 사라지죠. 강제 집행할 대상이 사라지고 그러면 얘가 강제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자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 채권의 반족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 민법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사해행위라고 이래 부르게 됩니다. 사해행위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그때 얘 채권이 지금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얘 채권, 내 채권이 지금 침해돼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채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요. 얘네 이 사람들의 행위를 취소해서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 원상회복.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 채권자가 지금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자가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재산을 팔아먹어 버리거든. 재산을 이래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재산을 빼돌려 버리게 되게 돼. 자기 처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친인척들한테 넘겨버리거든. 친인척들한테 넘겨버리는 행위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임금을 못 받게 되잖아. 임금을 이래 못 받게 되니까 이 채권, 임금 채권이 침해당했다고. 임금 채권이 침해당했으니까 이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취소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우리 민법에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 이래 되는데 근데 요 제도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매매했는 것을 취소해서 원상회복시켜주는 건데 이거는
사적 자체에 대한 어떤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야. 중대한 위협이 이래 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적 자체를 할지라도 남을 침해하는 사적 자치,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적 자치는 법의 보호 영역에서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해서 원상회복시켜 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전부 무효돼. 소급무효. 소급무효가 돼가지고 취소하는 순간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거든.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근데 여기는 취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굳이 전부를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얘가 권리를 침해당했는 그 범위, 그러니까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굳이 얘네들의 관계를 전체를 무효로 만들지 말고, 이 사람의 법률 관계는 그대로 유효로 남겨놓고, 얘가 채권을 침해당했다는 그 바운더리에서만 취소를 인정해서 이걸 무효로 만들자는 거, 무효로 이래 만들자라고 해서, 그래서 얘한테만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걸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이래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가지고 다 원상회복시키고 이러지 말고, 그냥 얘 채권이 침해되는 그 바운더리에서만 무효로 만들어서 이 사람의 그 권리를 보호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고, 상대적 무효로 따르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굳이 얘네들의 행위를 전부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전부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얘가 피고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가 피고로 나올 필요 없고, 따라서 얘만 수익자나 예로부터 넘겨받은 전덕자가 있으면 전덕자 얘네들만 피고로 하자. 얘네들만 피고로 만들고, 채무자까지 굳이 나오게 만들 필요 없다. 나오게 만들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게 취소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효로 두자. 그대로 유효로 두고, 이게 취소돼서 원상회복되더라도 이 사람 거는 변함이 없어. 수익자 재산이면 변함이 없고, 그냥 갑을 위해서 강제 집행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지, 원 상태로 회복되는 관계로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 전체를 무효로 만들 필요가 없다. 전체를 무효로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앞에 두고 갑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만,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는 그런 무효, 그 무효를 만들게 됐고, 그걸 상대적 무효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강제 집행하고 남으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되고, 강제 집행 당한 부분은 이거는 얘한테는 부당이득이니까 구상권 문제로 해결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게 그게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문제가 이래 상대적 무효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 여기 이해하는 거는 주말반에 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토지관할 문제까지도 괜찮던데, 이게 독립당사 참가가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독립당사 참가가 버리면, 독립당사 참가에서 얘가 소송 참가할 수 있을지, 참가 제도가 사회방지 참가할 수 있을지, 그 문제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그거 이해를 못해. 이게 느낌이 안 오나 봐. 그 이해 자체가 이래 안 오게 되는데, 여기하고 토지관할 문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독당 가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무너지게 되니까 요 구조에 따라서 우리 판례가 독립당사 참가를 이래 부정하고 있다는 그 구조로 이해해져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독당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독립당사 참가를, 얘가 독립당사 참가를 사회방지 참가로 할 수 있을지 그 쟁점을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강조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사법시험은 피고적격이 나왔고, 여기 피고적격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나왔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고 수익자만 피고적격이 있다는데, 이유는 이거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 무효로 만들 필요 없다. 이런 구조 때문에 상대적으로만 무효로 만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2번 별표하고, 상위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덕자 사이만 미치므로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는 영향을 이래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피고적격은 부인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고, 2번 소송상 형성이소, 소송법상 법률 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소송상 형성이소라고 부르고, 종류 재심 밑줄하고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 이래 밑줄하시면 되는데요. 자,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
기판력이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는 거고, 기판력이 발생했을 때는요, 기판력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다. 구속력을 이래 받게 되고,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는 받아주지 않아. 받아주지 않게 이래 됩니다. 이게 소송법상 법률관계야. 소송법상 법률관계인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법률관계를 이래 바꾸겠다는 것. 따라서 원래는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요,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 다시 다툴 수 없게 된다고.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원칙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다시 다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컨대 판결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판결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런 판결까지 못 다투게 하는 것은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근데 요 사유는 몇 가지가 되지 않더라. 몇 가지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451조 1항에 11개 사유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다툴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서 못 다툰다. 원칙에 따라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고, 다툴 수 있는 게 원칙이 아니야. 다툴 수 있는 게 원칙이 아니니까 예외적으로만 다투어야 되니까 사유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유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만. 그래서 반드시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하고, 재심 사유 없는 거는 못 다투. 재심 사유 없는 거는 이래 못 다툰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시고, 또 하나가 정기금. 정기적으로 주는 것, 정기적금 이런 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기금, 손해배상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고 정기금으로 받아도 되거든. 매달 얼마씩 이렇게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판결이 내려져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판결이 이래 내려지게 이래 됐는데, 이걸 정기금 판결을 지금 바꾸겠다는 거. 바꾸겠다는 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가 이래 되는데, 지금 정기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임대료가 대폭 상승해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가 500원 받아야 되거든. 500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아서는 지금 손해가 전부가 안 돼. 손해가 전부가 안 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500밖에 해줘야 되거든. 500밖에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판력이 있는데 이걸 100만 원 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바꿀 수 있냐 이 말이거든. 바꿀 수 있는지가 이런 문제 됐는데, 옛날에 판례는 이걸 일부 청구로 해결해 줬거든. 일부 청구로 해결해 줘가지고 여기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봐서 잠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줬는데, 근거 자체가 좀 빈약해서 일부 청구한 적도 없는 걸 일부 청구한 거로 간주시켜버려서 해석론상 한계가 좀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입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판결을 통해서요,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를 통해서 이걸 바꿀 수 있도록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래 나와.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유권에 의해서 청구해가지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월 100을 받도록 판결이 내려졌고 확정됐어요. 근데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서 얘가 새로운 소유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를 제기했을 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나와. 얘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얘가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를 이래 제기하는 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이 제도는 기판력 발생한 부분을 바꿔달라는 소라고. 그러면 이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전제가 기판력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 기판력 받아? 그거 따져라. 그거 따져라. 그래서 얘가 기판력 받는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권리 의무가 넘어가면 변론 종결에 넘어가면 당연히 기판력 받아. 변론 종결로 승인이거든. 변론 종결로 승인이기 때문에 기판력 받아. 근데 계정물 넘어갔을 때 기억나? 계정물 소유권 넘어갔죠.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권리 의무가 넘어간 게 아니거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게 넘어간 게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이게 계정물 승계고, 계정물 승계받았을 때 자 하여 나중에 물건인지 채권인지에 따라서 다르죠. 물건인지 채권인지에 따라서 달랐는데, 부당이득은 채권이거든. 채권이에요. 따라서 얘 기판력 안 받아. 기판력 이래 받지 않으니까 얘가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 이걸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제기할 수 없고, 그러면 얘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청구하면 돼요. 자기 소유권 이거 바꿔달라고 청구하지 말고 자기가 부당이득 받아야 된다 이래 청구하면 된다고. 별소로 제기하면 되는 거지. 이걸 제기할 수는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 관점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장 기본형으로 묻는 게 기판력 묻는 변형입니다. 기판력 묻는 변형으로. 그래서 기판력을 너네가 잘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바꿔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 교재 나옵니다. 요 판례는 교재 병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교재에 그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니까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 그 파트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고 소송법상 형성의소라는 게 이런 걸 말한다. 이런 걸 말하고 기판력 발생한 부분을 바꿔달라는 거. 이거 따라서 당연히 기판력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판력 받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기판력 받지 않는 사람은 못해. 기판력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가고 그 다음에 3번 별표 형식적 형성에서 자, 원래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해야 되고 당사자가 요구한 것,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하면 안 돼. 판결하면 안 되고 판사님은 재량이 없어. 그냥 당사자가 들고 온 것만 가지고 결론 내려주면 돼. 결론 내려주면 이래 되게 되는데 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걸 형식적 형성이죠. 그래서 판사님한테 재량을 주는 거. 판사님한테 재량을 주는 게 형식적 형성이소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왜 판사님한테 재량을 주냐 그러면 이런 거야. 얘네들 둘이 지금 토지 경계가 지금 다퉈지고 있거든. 경계가 다퉈지는데 여기가 경계선입니까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 소송을 이래 제기했는데 판사님이 보니까 만약에 노란 선이 경계선이라고 노란 선이 경계선이야. 그러면 처분권주의를 적용해서 판결하면 이거 그냥 기각해야 돼. 기각 이유 없으니까 기각해야 돼. 그러면 다시 Y선 꺼오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선 맞을 때까지 소송하게 만들면 이거는 오히려 당사자에게 더 불리하고 부당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차라리 그냥 판사님이 노란 선이 경계선이라고 결론 내려주는 게 얘네들한테 더 도움되더라고. 도움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때는 처분권주의를 적용하지 말고 바로 결론 내려주자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 형성이소고 이거는 예외다, 그지? 예외가 이래 되게 되니까 원칙은 이걸로 풀어야 돼. 이걸로 이래 풀어야지 이래 되게 되는 거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예외적으로 이런 필요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예외적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런 형태로 이래 처리하시면 되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법원이 확인의소를 제기했는데 당사자가 확인의소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돈 주세요 이렇게 이행 판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임금채권이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님이 야 너 얼마 줘 이래 채무자 빨리 원고에게 얼마 줘라 이렇게 판결하는 거 이걸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안 돼. 여기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이거라고 형식적 형성의소가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가능해.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가능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검토해 주라 이 말입니다. 검토해 주고 근데 이런 것들은 형식적 형성의소에 들어가지 않거든. 들어가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원칙에 따라서 안 된다. 이래 답을 해야 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안 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예외 자체를 빼먹고 쓰는 겁니다. 그거는 빼먹고 쓰게 되니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이행의소에 따라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이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고의 틀이 그렇게 나와야 되고 처분권주의 목차가 이래 나와요. 목차가 이래 나오고 대상 부분에서 소송물 소위 종료 순서 그 다음 목차가 이겁니다. 형식적 형성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 순서대로 검토해야 돼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차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3번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제는 비소송 사건성의 법률관계 변동을 관한 거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지를 법관의 자유 재량에 이름하고요. 재량에 이름하고 있는 형성이소고 예컨대 두 개 외우고 토지경계 확정에서 외우고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도 되고 팔아가지고 대금으로 분할할 수 있거든. 대금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현물 분할 안 되는 걸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반띵하게 해달라 이러면 아파트를 어떻게 반띵해. 이거 누구는 안방에 사고 누구는 그 작은 방에 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띵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물 분할의 성격에 맞지 않잖아. 맞지 않으니까 돈으로 분할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당사자 주장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 두 개 외우고 그다음 밑에 이러한 소송에서는 특징 4개 1번 처분권주의 적용 안 돼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2번 불이익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소심에서 처분권주의가 이름을 바꿔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원고 청구 기각하면 돼. 이게 가장 실익입니다. 이 소송을 그냥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끝내지 말고 결론을 꼭 내려줘라. 결론을 내려주고, 이거는 후견적 지위에서 법원이 그냥 판결을 내려주는 게 필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줘야 되고, 4번 청구 취지 기재 완화. 자, 보세요. 원래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뭘 원하는지를 잘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해주면 되거든. 거기에 맞춰서 판결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두리뭉실하게 적어버리면 판사님이 뭘 판결해줘야 될지 모르잖아. 뭘 판결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원래 이거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 돈을 받고 싶으면 얼마 받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지 그 상한에 맞춰서 구속돼서 판결해줄 수 있게 이래 되기 때문에 원래는 꼼꼼하게 적어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부실하게 기재되면 보정해야 됩니다. 보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판사님이 재량상으로 처리되니까, 그러니까 X선이 경계선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 없고 그냥 경계를 구한다는 취지 정도, 그 정도만 나타나면 법원이 알아서 경계선을 잡아주게 되니까 그게 청구 취지 기재가 완화된다라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런 형태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소재기 부분 방식부터 이래 넘어가고, 참 작년 책 보시는 분들은 그 학원에 추록이 있는데 이걸 못 찾아가지고 계속 그 메일이 오던데, 수험소몰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험소몰에 그 수험소몰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추록이 올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려받게 해가지고 그 찾아보시면 이래 될 테니까 그게 좀 찾기가 좀 우리 그 학원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건지 질문이 계속 오는데, 목차도 거기 올라져 있습니다. 교재 목차, 교과서 목차도 단문 목차집 목차만 따로 뽑아가지고 올려놓은 적도 있으니까 그쪽 확인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13페이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